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의 평생에 걸친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수백만 명이 그녀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 흔들리지 않는 원칙,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은 여인, 언론은 그녀를 원칙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민들은 그녀에게서 안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와대 깊숙한 곳에서는 카메라가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선출된 적도 없고 임명된 적도 없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적도 없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습니다. 그 여자가 장관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그 여자가 삼성, 롯데, 현대로부터 수백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국가기밀문서가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2016년 10월 이 사실이 세상에 터져나왔을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멈춰버렸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주에 100만 명, 두 주에 150만 명, 세 번째 주에는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평화 시위였습니다. 그들이 든 것은 총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스캔들의 숫자를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수백억 원, 몇 개의 재단, 몇 명의 공범. 그런 이야기는 뉴스에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박근혜는 최순실을 믿었을까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수십 년의 정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 민간인 여성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1974년 8월의 어느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살 소녀가 눈앞에서 어머니를 잃은 그날 밤으로 총성이 울리던 그 순간부터 오늘의 모든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분노보다 먼저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꼭 2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는 수천 명의 귀빈이 모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애국가, 박수소리. 단상 위에는 당시 대한민국을 철권으로 다스리던 대통령 박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단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어딘가에 19살의 박근혜도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한창 진행되던 오전 10시 23분,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대통령을 빗나갔습니다. 총알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단상 B쪽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범인은 제1교포 출신의 문세광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희를 표적으로 삼았지만 총알은 어머니를 앗아갔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7시 유경수 여사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근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총성을 들었고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으며 피로 물든 단상을 보았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나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미래를 꿈꿔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눈앞에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날 이후 박근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중단하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슬픔을 나누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는 독재자였습니다. 강하고 냉혹했습니다. 딸에게 눈물을 보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는 혼자였습니다. 거대한 청와대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실을 복합외상이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럽고 폭력적이고 공개적인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그 충격을 평생 안고 삽니다. 특히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일 때, 그리고 그 죽음을 충분히 애도할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상처는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곪아갑니다. 박근혜에게는 울 시간도 무너질 공간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그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 순간, 이 상처의 틈새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글 3장, 최태민.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훗날 벌어질 모든 일의 씨앗이 이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1975년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님 유경수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편지를 사기로 치부하고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에 답했습니다. 최태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일생 동안 여러 개의 이름과 여러 개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교 승려였다가 기독교 목사가 되었다가 자신만의 종파를 만들었다가 그는 종교를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처 입은 사람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처 입고 가장 외롭고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최태민은 박근혜 앞에서 어머니의 말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만남 이후 박근혜는 최태민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민은 순식간에 박근혜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단체 대한구국선교단의 명예총재로 박근혜를 추대했고 그 단체는 급속도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움직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비밀 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가 최태민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태민이 박근혜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녀의 이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것,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이용했다는 것. 이 보고서는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되었습니다. 박정희는 딸을 불렀습니다. 최태민과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최태민은 그녀에게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어머니와의 연결, 어머니가 아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 아버지조차 감정을 나눌 수 없었던 그 공간에서 최태민만이 그녀의 마음속 빈 곳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지배의 본질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곳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스스로 다가옵니다. 스스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경고로도
어떤 증거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1979년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암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보호막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최태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태민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의 딸이. 최순실. 이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최순실이 누구야? 하지만 박근혜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최태민의 딸 최순실은 195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박근혜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 최순실은 아직 10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에서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박근혜에게 다가가는지, 어떻게 그녀의 신뢰를 얻는지, 어떻게 그 신뢰를 유지하는지. 최순실은 아버지의 기술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정교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두 여자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나이 차이는 4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을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의 세계에서 자라나 또래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던 박근혜에게 최순실은 아마도 진짜 친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순실은 처음부터 박근혜의 친구로서 그녀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최태민이 만들어 놓은 관계의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의 본질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상처 입고 의존하는 사람, 다른 한쪽은 그 상처를 알고 이용하는 사람. 최순실은 그 구조 안에서 자랐고 그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태민은 점점 노쇠해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졌고 공개적인 활동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최태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는데도 박근혜와 최씨 집안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최순실이 완벽하게 채웠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종교와 신비주의로 접근했다면 최순실은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박근혜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옷차림을 조언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골라줬습니다. 어떤 자리에 누구를 데려가야 할지 말해줬습니다. 연설에서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다듬어줬습니다. 박근혜의 공식 일정 하나하나에 최순실의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박근혜는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했을까요? 다시 1974년 8월 15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박근혜가 잃은 것은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따뜻함, 일상성, 평범함.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차갑고 거대한 정치의 세계였습니다. 박근혜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강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단단한 껍데기 안에는 반드시 부드럽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그 취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었습니다. 최순실은 그녀의 갑옷 안쪽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무서운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지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2002년, 박근혜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가 되었고 전국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최순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공식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모든 것에 관여했습니다.
박근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순실과 상의했다는 것,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신뢰는 곧 권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신뢰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최순실이었으니까요.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숫자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박근혜 51.6%,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희의 딸, 어머니를 총탄에 잃고 아버지를 암살로 잃고 그 모든 고난을 딛고 마침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당선 확정 직후 박근혜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증언들을 종합하면 그것은 최순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와대에 입성한 박근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최순실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권력이 최순실에게도 흘러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연설문 초안은 공식 라인을 통해 검토됩니다.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기밀급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었습니다. 연설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사 관련 문서, 외교 일정, 정책 보고서. 최순실은 대통령의 개인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직함도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의 손에 국가 기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서관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리기 전에 최순실과 통화를 먼저 했다는 것. 최순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보좌관은 어느새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다는 것. 최순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는 것.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두 개의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재단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미르재단은 설립 신청 후 단 하루 만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설립과 동시에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후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삼성이 204억 원, 현대차가 128억 원, SK가 111억 원, 롯데가 45억 원. 대기업들이 줄줄이 수십억 원씩을 냈습니다. 총 774억 원. 아무도 이 돈이 왜 모이는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의 위중이 담긴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위중을 만들어낸 것이 최순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문화사업과 스포츠 육성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순실과 그 주변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승마 선수였습니다. 삼성은 정유라의 독일 승마 훈련을 위해 수십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말 한 마리 값만 수억 원이었습니다. 정유라는 나중에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했고 학교 측은 그녀가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과제를 내지 않아도 학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이 그리고 박근혜가 그 학교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최순실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편이니까요. 대통령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니까요. 그 오만함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적게 언급되는 사람. 바로 정유라입니다. 1996년생, 최순실의 외동딸.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모든 권력과 특권의 최대 수혜자. 그리고 동시에 이 거대한 비리 구조가 세상에 드러나게 만든 도화선. 정유라는 어릴 때부터 승마를 배웠습니다. 최순실은 딸의 승마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정유라를 국가대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유라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그 금메달이 얼마나 공정하게 얻어진 것인지는 나중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유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특권층 자녀의 사치스러운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교육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했을 때 수많은 학생들이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한 점의 점수를 더 받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0.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유라는 체육 특기생 전형으로 입학했고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학점을 받았습니다. 교수들이 직접 그녀에게 찾아가서 과제를 받아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유라는 나중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치인의 부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자신들의 꿈이 짓밟혔다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정유라가 이 모든 특권을 누리는 동안 최순실은 독일에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을 때 최순실은 딸과 함께 독일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JTBC의 보도는 폭탄이었습니다. 태블릿 PC 안에는 수십 개의 대통령 연설문 파일이 있었습니다. 수정 흔적도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직접 고친 것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면 연설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물증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날 밤 청와대는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박근혜는 짧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연설문 등의 자료를 일부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검토. 그 표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뇌물, 국가 기밀 유출, 대학 입시 비리, 기업 강탈. 그 모든 것을 일부 검토라는 단어로 덮으려 했습니다.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20만 명, 그 다음 주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든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작은 불꽃들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최순실은 결국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카메라 수백 대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는 세상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른다고 하는 일들이 그녀의 태블릿 PC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눈을 감았을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가능성, 그녀는 최순실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일까요? 1974년 8월 15일 총성이 울리던 그 순간부터 박근혜의 내면에 만들어진 빈 곳. 최태민이 채웠다가 최순실이 이어받아 채운 그 빈 곳.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처가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한 소녀의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수십 년 뒤 5천만 명의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JT, BC 뉴스룸. 앵커, 손석희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태블릿 PC에는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한 청와대 기밀문서 44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PC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난 사실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 충격. 삼성의 말. 정유라가 독일에서 타던 말의 이름은 비타나 6세였습니다. 이 말의 가격은 34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이 샀습니다. 정확하게는 삼성이 설립한 유령법인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법적으로 정유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왜 삼성은 34억짜리 말을 최순실의 딸에게 선물했을까요? 당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합병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필요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박근혜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삼성은 합병 찬성의 대가로 최순실의 딸에게 34억짜리 말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결국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뇌물의 구조였습니다. 현금이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오갔습니다. 독일 훈련 비용이 오갔습니다. 재단 후원금이 오갔습니다. 모든 것이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포장을 하나하나 벗겨냈습니다. 두 번째 충격. 청와대 문건의 실체. 검찰이 확인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속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연설문의 수정 방향이 일관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의 유리한 정책을 강조하거나 특정 인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최순실과 연관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이것은 단순한 문체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수정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밤새워 작성한 대통령 연설문이 어떤 선출 과정도 거치지 않은 민간인의 손에서 국가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 인사 개입의 규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들에 따르면 최순실은 장관급 인사에도 관여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밀어놓거나 빼는데 그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최순실이 관리하는 재단과 직결된 부처였습니다. 그 부처의 수장을 최순실이 골랐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 전체가 최순실의 손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충격. 그리고 이것이 아마 가장 충격적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순실과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는 더 자주.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최순실의 반응을 먼저 살폈습니다. 최순실이 반대한 안건은 대통령에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찬성한 안건은 빠르게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이 사실상 최순실의 필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친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극도로 깊은 의존관계의 산물입니다. 박근혜는 수십 년에 걸쳐 최순실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두렵거나 불가능한 상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결정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중요한 버팀목을 잃은 사람들 중 일부가 성인이 된 후에도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박근혜에게 최순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근혜의 심리적 나침반이었습니다. 그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도 박근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최순실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체계 전체를 의심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2016년 11월 4일, 최순실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수백 번 터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순실의 법정 태도는 처음부터 일관되었습니다. 부인, 회피, 기억 못함.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태블릿 PC, 이메일 기록, 계좌 내역, 수십 명의 증인 진술. 최순실이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놀라운 진술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 총수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수석이 직접 전화해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이것은 강요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안종범은 수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나눈 대화들, 지시사항들, 기업들과의 협의 내용들,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첩에서 드러난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근혜가 직접 특정 기업에 지원을 지시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최순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본인이 직접 어느 기업에서 얼마를 받아라 라고 말했다는 기록. 이것은 박근혜가 모든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안종범 수첩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재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인. 그가 특검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구속되었습니다. 삼성 총수가 구속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는 뇌물 공여였습니다. 정유라의 말, 열 훈련 비용, 재단 후원금. 이 모든 것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재용 측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거부할 수 없는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감효당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거대한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은 결국 이재용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은 단독으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청와대 단독 면담.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면담 직후부터 삼성의 재단 지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동안 청와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박근혜는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서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측근들이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성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탄핵 가결이었습니다. 제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탄핵을 찬성해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해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후 공개된 청와대 내부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는 탄핵 결과를 TV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탄핵 의결 이후 박근혜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청와대에 머물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박근혜는 거의 외부와 차단된 채 지냈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최순실도 이미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는 최순실 없이 혼자였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TV가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쓰러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 전혀 다른 두 개의 풍경이었습니다. 박근혜는 헌재 결정 이틀 후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저 앞에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짧게 인사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인 2017년 3월 31일 박근혜는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검찰 조사였습니다. 그녀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21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번호 503번. 박근혜의 수감번호였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혐의는 18가지였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순실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18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두 사람은 끝내 서로를 향해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법정에서 그들은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서로를 탓했습니다. 박근혜 측은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측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의 우정은 법정에서 책임 떠넘기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는 정말 최순실에게 속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함께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박근혜가 최순실을 믿은 것은 판단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74년부터 시작된 아물지 않은 상처의 결과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19살 소녀가 찾아 헤맨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알아봐주는 누군가였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였습니다. 그 갈망이 최태민을 불러들였고 최순실을 키웠고 결국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근혜는 4년 9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최순실은 계속 복역했습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남긴 질문들이 아직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그리고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한 개인을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1974년 8월의 총성에서 시작해서 2021년 12월의 사면까지 47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숫자와 판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박근혜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쉬운 질문처럼 보입니다. 법원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징역 20년, 유죄, 끝. 하지만 인간의 이야기는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들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유라 때문에 대학 입학의 꿈이 좌절된 학생들, 강제로 수백억 원을 뜯긴 기업들,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5천만 국민들. 그 피해는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19살 소녀를 제대로 돌봐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1974년 8월 15일, 어머니가 쓰러지던 그날, 누군가가 박근혜의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울어도 괜찮다고, 무너져도 괜찮다고, 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더라면 그녀가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청와대의 냉기 속에서 굳어가지 않아도 되었더라면 최태민 같은 사람이 그 빈틈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최순실이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나침반이 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역사는 가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매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온다는 것.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그 상처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믿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 그들을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시작점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짜 이해입니다. 이해가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 없이는 같은 비극이 반복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습니다. 재벌 개혁 논의가 더 강해졌습니다. 청와대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총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시민들이 권력을 심판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최순실은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박근혜는 삼성동 사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한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은 사면을 받고 삼성으로 복귀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지금 혼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최순실이 이제 원수가 된 세상에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최순실도 없는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1974년 8월의 총성이
귓가에서 울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박금혜와 최순실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부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머니를 잃은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끝내 치유받지 못한 채 대통령이 되었고, 그 상처가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닌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